철심아, 철심아, 어디 있었어? 잠깐만. 입에 물고 있는 그거 설마. 이건 사람 손가락이잖아. 그것도 반지 낀 이빨 자국이 선명해. 그냥 문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문 거야? 근데 이 반지, 이거 어디서 봤더라?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철심이가 복수를 시작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날 밤 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심아, 또 어디가? 용자가 급하게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심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가게 앞에는 끔찍한 것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철심이는 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를 괴롭히던 조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 여기서 박용자는 벌써 1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71살, 허리는 구부정하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떡볶이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튀김이 기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채우죠. 용자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손님이 와도 뭐 드릴까요 정도만 물어볼 뿐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랬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붕어빵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사람들과 깊게 엮이면 상처받기 쉽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거죠. 조용히 뜨겁게만 굴자가 용자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남에게 기대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게 용자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분식집 앞에 하얀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덩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개였습니다. 하얀 털에 눈이 내려앉아서 구분이 안 됐던 거죠. 첫째 날 용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걔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용자는 모른 척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좋을 게 없다는 걸 평생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셋째 날 뭔가 달랐습니다. 용자가 남은 떡꼬치를 발로 밀어내려던 순간 걔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용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걔의 눈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눈이네. 넌 나랑 똑같다.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배신당했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용자 자신이 평생 품고 살아온 감정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걔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용자가 한 발짝 다가서자 즉시 몸을 웅크렸거든요.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용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갑자기 다른 생명체가 궁금해진 거예요. 남은 튀김 찌꺼기를 종이에 싸서 걔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면서 중얼거렸죠. 이 세상 아무도 못 믿겠으면 나랑 있자. 나도 그래. 걔는 용자를 계속 경계했지만 음식은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던 게 분명했어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랐거든요. 용자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남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 놓아두기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걔는 여전히 가게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자가 나타나면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 주면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기도 했죠. 보름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걔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든 거예요. 살짝,
아주 살짝이었지만 분명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용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날 믿기 시작했구나. 한 달이 지나자 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용자가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일어나서 반겼고, 용자가 무거운 것을 들면 따라다니며 지켜봤어요. 밤이 되면 가게 앞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새벽이면 용자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다렸습니다. 진돗개였습니다. 털이 새하얗고 눈이 또렷한 수컷 진돗개. 용자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철심이라고요. 철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랑 철심이랑 눈빛이 똑같아. 사람 못 믿는 눈빛. 둘 다 경계심이 장난 아니야. 누가 다가가려고 하면 바로 움츠러들지. 그런데 신기한 건 서로는 완전히 믿더라고. 할머니가 철심히 밥 챙겨주는 거 보면 정말 애틋해. 용자는 시장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철심이만큼은 달랐어요. 철심이는 용자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취객이 나타나서 용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뭘 그렇게 째려봐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 순간 철심이가 벌떡 일어나서 으르렁거렸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철심이가 처음으로 보인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취객은 깜짝 놀라서 도망갔고 용자는 철심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철심이도 용자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뭔가 단단한 끈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철심아. 너도 나를 지켜주는구나. 철심이는 꼬리를 세게 흔들며 용자의 손을 하찼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그날 밤 용자는 철심이를 위해 낡은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철심이는 담요 위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었어요. 용자도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둘 다 세상을 믿지 못했지만 서로만큼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자와 철심이의 진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철심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된 지 석 달째, 용자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철심이가 가게 앞에서 낑낑거리며 용자를 깨웠어요. 마치 알람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용자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철심이는 꼬리를 흔들며 용자를 맞았죠.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우리 철심이. 철심이는 용자가 장을 보러 갈 때마다 함께 따라갔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제 철심이에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개를 무서워하던 사람들도 철심이의 얌전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용자 씨, 철심이 정말 착하네요. 사람 잘 따르고.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엔 사나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순둥이더라고요. 하지만 철심이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용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평상시와 다른 손님이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문신이 온 팔에 새겨진 남자였어요. 청운파 조폭 두철이었습니다. 시장 일대를 관할하는 조직의 하수인이었죠. 떡볶이 좀 퍼봐. 두철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투였어요. 용자는 묵묵히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장사를 하는 처지에서 손님을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형님이 드시겠다잖아. 많이 퍼줘. 두철은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발을 쭉 뻗었습니다. 철심이가 그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철시민은 놀라서 한쪽으로 피했지만 두철은 짜증을 냈습니다. 야, 개 치워. 더러워서 밥맛 떨어져. 용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철은 일어나서 철시미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철시미는 꽁꽁 소리를 내며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으르렁거렸을 텐데 용자를 생각해서 참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철시미는 얌전해요. 방해 안 됩니다. 용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두철은 비웃었습니다. 얌전해? 걔가 얌전하면 뭐해? 지저분하기만 한데. 떡볶이가 다 끓었습니다. 용자는 그릇에 담아서 두철 앞에 놓았어요. 하지만 두철은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릇을 들어서 철심히 밥그릇 위에 쏟아부었어요. 걔한테 줘. 걔 밥이 딱 좋겠네. 빨간 떡볶이 국물이 철심히 밥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심이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용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용자였지만 이건 참을 수 없었어요. 손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 이게 밥 주는 건데. 두철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철심이에게 다가가서 옆구리를 세게 걷어찼어요. 먹어, 이 더러운 개야. 철심이는 깽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철심이의 눈에서 뭔가 변한 게 보였어요. 평소 온순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철심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털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두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걔가 감히. 두철이 철심이를 다시 걷어차려는 순간 철심이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두철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어요. 두철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이 미친 개가. 두철은 주위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서 철심이에게 던졌습니다. 젓가락이 철심이 등에 맞았어요. 철심이는 아픈 소리를 내며 입을 놓았습니다. 철심아. 용자가 철심이에게 달려갔지만 철심이는 이미 가게 밖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개 주제에 사람한테 덤벼. 두고 보자. 두철은 바지를 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떡볶이 값도 내지 않고 가게를 나갔어요. 문을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개 관리 잘해.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 안 둬. 용자는 철심이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철심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고 두철의 행동이 화가 났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철심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용자는 철심이 이름을 부르며 골목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철심아, 철심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철심이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밤 용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심이가 혼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밥은 먹었들지, 추워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됐어요.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철심이는 용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철심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자는 장을 보러 갈 때도 가게 문을 열 때도 계속 철심이를 찾았어요. 시장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철심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철심이 어디 갔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 개들은 원래 그래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용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심이는 그런 개가 아니라는 것을. 철심이는 용자를 떠날 개가 아니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심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용자는 철심이 밥그릇을 그대로 둔 채 기다렸습니다.
혹시 철심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심이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밤 용자는 가게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철심이 목소리 같았습니다. 철심아, 철심이야? 용자는 급하게 가게를 나와서 소리가 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조용해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철심이 소리였는데 용자는 골목 곳곳을 살펴봤지만 철심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골목들도 찾아다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빈손으로 가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자는 시장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혹시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요. 할머니, 개 실종 신고요? 그건 경찰서에 가셔야 해요. 경찰서에서 개 찾아준대요? 글쎄요. 요즘 경찰이 개 찾아주는 일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용자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할머니, 개가 사라진 건 실종이 아니라 그냥 어디 갔다 올 거예요. 며칠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아니에요. 철심이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저를 절대 혼자 두고 가지 않아요. 그래도 개는 개잖아요. 발전기가 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용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용자는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철심이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어요. 공사장, 폐건물, 다른 가게 뒤편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녁 때 시장 전자상가 사장이 용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철심이 찾고 계시죠? 네, 맞아요. 혹시 보셨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가게 CCTV에 뭔가 찍힌 것 같아요. 용자는 급하게 전자상가로 따라갔습니다. 사장은 컴퓨터 화면을 켜고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저께 밤 11시쯤이에요. 화면에는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트럭 한 대가 나타났어요. 트럭이 멈추더니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두철이었어요. 저 사람, 며칠 전에 우리 가게에 왔던 사람이에요. 화면 속에서 두철은 트럭 뒤쪽을 열고 뭔가를 끌어냈습니다. 하얀 개였어요. 개는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만 두철이 강제로 트럭에 밀어 넣었습니다. 철심이야. 용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화면 속 개가 분명히 철심이었어요. 철심이는 트럭에 끌려가면서도 계속 가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네, 그래야죠. 이건 명백한 납치잖아요. 용자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어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신고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분명히 우리 철심이를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경찰은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영상에는 개만 찍혔지. 그게 납치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데? 개가 길에서 돌아다니면 포획해서 보호소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보호소 직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조폭이에요. 할머니, 추측으로는 수사할 수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용자는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용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심이가 어디서 무엇을 당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 두철이 철심이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철심이 밥그릇에 물과 사료를 채워두었어요. 철심이가 돌아오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요. 그런데 점심시간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자가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철심이 밥그릇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빨간색 액체가 밥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세히 보니 페인트였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철심이 밥그릇에 쏟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밥그릇 옆에는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은 너다. 용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두철이 철심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용자까지 위협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철이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용자는 급하게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들, 이것 좀 보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이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조폭들이 한번 눈독 들이면 끝까지 괴롭혀요. 맞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걔 하나 때문에 할머니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경찰도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에 정을 나누던 상인들조차 모른 척했어요. 용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그날 저녁 용자는 빨간 페인트로 더럽혀진 철심이 밥그릇을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어요. 철심이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두철이 정말로 다음에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철심이는 용자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용자는 가게 문을 잠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철심아, 어디 있니? 할머니가 꼭 찾을게. 기다려. 협박 쪽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용자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두철이 나타날까봐, 혹시 철심이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계속 불안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철심이가 깨워줬을 시간이었어요. 용자는 철심이 없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심아, 넌 정말 어디 있는 거니? 가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어요. 비린내 같은, 철 비린내 같은 냄새였습니다. 용자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냄새는 가게 앞에서 나고 있었어요. 철심이가 평소 누워있던 자리에서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그곳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털덩어리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용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철심이야? 맞았습니다. 철심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철심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었고 털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철심아, 철심아. 용자가 달려가자 철심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무언가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철심이 입에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었어요. 잘린 손가락 한마디를 철심이가 꽉 물고 있었습니다. 철심아,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걸? 용자는 손을 떨며 철심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심이는 용자를 알아보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입에 문 손가락은 놓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자세히 보니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철심이가 누군가를 물어서 뜯어낸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에는 특이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용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반지였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철심이가 자신을 납치한 사람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심아, 고생 많았구나. 이제 괜찮아. 용자는 철심이를 안아주려고 했지만 철심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생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물 먼저 마시자. 배고프지? 용자는 철심이에게 물과 사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철심이는 물을 많이 마셨지만 사료는 별로 먹지 않았어요. 입에 손가락을 물고 있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심아, 그거 놓아도 돼. 이제 안전해. 하지만 철심이는 끝까지 손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처럼 꽉 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심이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할머니, 철심이 돌아왔다면서요? 네, 새벽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상태가... 어머, 입에 뭘 물고 있어요? 사람들이 철심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심이 입에 문 것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저게 사람 손가락 아니에요? 세상에, 철심이가 누굴 물었나 봐요. 할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용자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철심이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안락사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시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어? 그 미친 게 어디 있냐고. 두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용자는 깜짝 놀라서 철심이를 뒤로 숨겼어요. 두철이 화를 내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철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왼손에 두툼한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붕대 끝으로는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개가 내 손가락을 물어뜯었어. 두철은 분노에 찬 얼굴로 용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어요. 아무도 두철에게 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철심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 손가락 봐. 개가 물어뜯었다고. 두철은 붕대를 감은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검지손가락 한마디가 완전히 없어져 있었어요. 철심이가 물고 있는 손가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디 숨겨놨어? 당장 내놔. 두철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철심이가 나타났습니다. 입에는 여전히 두철의 손가락을 물고 있었어요. 저기 있네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두철은 철심이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 미친 개가 내 손가락을 아직도... 철심이는 두철을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털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언제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철심아, 안 돼. 용자가 철심이를 말렸지만 철심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두철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두철은 겁이 나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개 따위 무서워하지 않았을 텐데 손가락을 잃은 충격이 컸던 모양이에요. 아, 약에 좀 말려. 손님이 먼저 철심이한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용자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철심이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철심이를 납치해서 괴롭힌 거 아니에요?
CCTV에 다 찍혔어요. 두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증거? 그게 뭔 증거야? 하지만 두철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심이는 계속 으르렁거리며 두철을 압박했어요. 그때 철심이가 갑자기 가게 뒤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둥 뒤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철심아, 뭐 하는 거야? 철심이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찾아낸 것 같았어요. 입에 문손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땅속에서 뭔가를 물어왔습니다. 흉기였습니다. 피가 묻은 칼과 휴대폰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게 뭐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두철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철심이가 땅속에서 파낸 흉기와 휴대폰 케이스를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두철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이 숨겨둔 증거물이 발각된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뭐야? 걔가 어디서 이런 걸? 두철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손님, 이거 뭐예요? 왜 우리 가게 뒤에 이런 게 묻혀 있어요? 용자가 따지자 두철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두철을 바라봤어요. 나도 모르는 일이야. 걔가 어디서 주워온 거겠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해 보죠. 용자의 말에 두철은 화를 냈습니다. 신고? 뭘 신고해? 걔 때문에 내 손가락 잘렸는데 오히려 내가 죄인이야? 철심이는 방어한 거예요. 손님이 먼저 철심이를 괴롭혔잖아요. 괴롭혔다고? 걔 주제에 두철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철심이가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입에는 여전히 두철의 손가락을 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두철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미친 개, 당장 손가락 내놔. 하지만 철심이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물고 있었어요. 마치 증거를 지키려는 것처럼요. 시장 사람들은 이 상황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평소 무서워했던 조폭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할머니, 정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말에 두철은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모두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야들아,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러지 마. 나 청운파 두철이야. 함부로 덤비면 가만 안 둬. 두철이 협박을 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철심이가 두철을 제압한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때 철심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두철의 손가락을 땅에 내려놓고 용자의 옷자락을 물어 당겼어요. 철심아, 왜 그래? 철심이는 용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듯이요. 철심이가 뭔가 또 찾은 것 같아요. 용자는 철심이를 따라갔습니다. 철심이는 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더니 쓰레기통 뒤쪽을 파기 시작했어요. 또 뭐가 묻혀 있나? 사람들도 하나 둘 따라왔습니다. 두철은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철심이가 또 무엇을 찾아낼지 두려웠거든요. 철심이가 파낸 것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피 묻은 옷과 장갑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수첩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손님 거예요? 용자가 두철을 바라보자 두철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게 아니야. 하지만 수첩을 펼쳐보자 두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돈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전형적인 조폭의 장부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범죄 증거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두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다 그만하라고. 두철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철심이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두철의 다리를 물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아! 두철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는 것 같았어요. 누가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 사람 위험해 보여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두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사나워져 있었어요. 이게 같은 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두철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철심이가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두철의 팔을 물어서 주저앉혔어요. 두철이 꺼내려던 것은 떨어져서 굴러갔습니다. 철심아. 용자가 달려가서 철심이를 안았습니다. 철심이는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계속된 싸움으로 지친 것 같았습니다. 두철은 바닥에 쓰러져서 신음했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이제 됐어, 철심아. 고생했어. 용자가 철심이를 달래고 있을 때 누군가 경찰을 불렀는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두철을 데려간 후 용자는 철심이와 함께 가게로 돌아왔어요. 철심이는 하루 종일 싸우느라 지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철심아, 이제 괜찮아. 나쁜 사람은 잡혔으니까. 용자는 철심이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철심이는 조금 먹고는 가게 앞에서 잠들었어요. 용자도 안심하고 가게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벽 3시쯤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심이가 짖는 소리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였어요. 철심아? 용자가 급하게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심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가게 앞에는 끔찍한 것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찢긴 목줄, 철심이의 이빨 2개, 피 묻은 젓가락. 그리고 또 하나의 쪽지가 있었어요. 걔가 주인을 닮았나 보지? 계속 해보자. 용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철이 체포되었는데도 협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른 조폭들이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곳곳에 CCTV는 모두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순 것이 분명했어요. 철심아, 또 어디로 간 거야? 용자는 절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철심이를 잃을 것 같았어요. 상대는 조직이었고 경찰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심이는 2번이나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다릴게, 철심아.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릴게. 철심이가 2번째로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용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혹시 또 협박이 올까봐, 혹시 철심이에게 더 나쁜 일이 생겼을까봐 불안해서요. 시장 상인들은 이제 아예 용자를 피했습니다. 조폭들과 엮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 싫어했거든요. 할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걔 하나 때문에 할머니까지 위험해지잖아요. 맞아요. 상대가 조폭인데 어떻게 당해요? 사람들의 말이 가슴에 찔렸지만 용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철심이는 자신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용자는 혼자서 시장 주변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철심이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 해서요. 공사장, 폐건물, 골목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녁때가 되어 지친 몸으로 가게에 돌아오는데 시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개 한 마리 있지 않아? 맞네. 목줄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 저게 어디서 봤는데? 용자 할머니 개 아냐? 용자는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시장 근처 공사장 골목에서 하얀 개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었어요. 철심아. 용자가 외치자 개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철심이었어요. 철심이는 용자를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뛰어왔습니다. 철심아, 또 어디 갔다 온 거야? 용자는 철심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철심이는 지난번보다는 상태가 나았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목줄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철심이 입에는 뭔가 물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휴대폰이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에는 작은 기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GPS? 자세히 보니 GPS 추적기였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에 추적기를 붙여놓은 거였어요. 철심이는 그것을 물어와서 용자에게 전해준 것 같았습니다. 철심아,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걸 어떻게 가져온 거야? 철심이는 꼬리를 흔들며 용자를 핥았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용자를 다시 만난 기쁨이 더 컸어요. 용자는 급하게 휴대폰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GPS 좌표였습니다. 이곳이 어디지? 용자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시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공단 지역이었어요. 폐창고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설마 철심이가 갇혀 있던 곳? 용자는 즉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경찰관님, 저희 철심이가 이걸 가져왔어요. 용자는 휴대폰과 GPS 추적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희 철심이가 물어온 거예요. 분명히 조폭들이 숨어 있는 곳일 거예요. GPS 좌표를 추적해 보니 여기 폐창고 지역이네요. 그럼 수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단서가 됩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자는 철심이와 함께 집에서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사건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조폭들이 숨어 있는 창고였어요. 여러 증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체포됐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창고는 비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자는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자와 철심이가 가게에서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였어요. 뭐지? 용자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 그게 때문에 우리 아지트가 발각됐잖아. 당장 걔 내놔. 조폭들이었습니다. 두철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조직인 것 같았어요. 이들이 복수하러 온 거였습니다. 철심이는 이미 깨어나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철심아, 조용히 해. 용자는 철심이를 달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됐어요. 그때 조폭 중 한 명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왔는 줄 알지? 문 열어. 저희는 잠들었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용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조폭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정말로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용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걔 내놔. 그게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다고. 철시민은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 없다고? 우리 아지트 위치를 경찰한테 알려줬잖아. 조폭들은 점점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철심이가 문 뒤에서 나타났어요. 저기 있네. 조폭 하나가 철심이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심이는 재빨리 피했어요. 그리고는 가게 뒤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잡아. 도망가지 마. 조폭들이 철심이를 쫓아갔습니다. 용자도 뒤따라갔어요. 철심아. 하지만 철심이는 이미 골목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췄어요. 놓쳤네. 내일 다시 와야겠어. 조폭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인 말을 남겼어요. 할머니, 걔 숨기지 마. 우리는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용자는 철심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철심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철심아, 어디 있니? 위험하니까 나와. 용자의 부름에도 철심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용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심이가 혼자서 추위와 위험을 견디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조폭들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용자는 일찍 일어나서 철심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구석구석, 골목마다 철심이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철심아, 철심아. 목이 쉴 때까지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심이는 정말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GPS 추적기 덕분에 조폭들 은신처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체포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작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할머니도 안전한 곳에 계세요. 용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철심이를 괴롭힌 나쁜 사람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오후 5시 경찰 특공대가 조폭들의 은신처인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용자는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지금 경찰이 조직폭력배들의 은신처로 알려진 폐창고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정말로 큰 작전이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와 특공대원들이 창고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곧 진입작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용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뉴스 화면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창고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 철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얀 개 한 마리가 뛰어나온 거예요. 철심이야. 용자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철심이었어요. 철심이가 혼자서 창고 안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철심이는 창고 안을 향해 사나운 소리로 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게는 뭐 하는 거지? 뉴스 앵커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곧이어 창고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함께요. 뭔가 창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급하게 창고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철심이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만든 거였어요. 용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철심이가 혼자서 위험한 곳에 들어간 게 걱정됐어요. 철심아, 무사해야 해. 제발. 몇 분 후 창고에서 경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폭 여러 명을 끌고 나왔어요. 두철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맨 앞에서 나온 조폭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오는데 바지가 찢어져 있고 피가 나고 있었어요. 뒤이어 철심이가 나왔습니다. 입에는 또 뭔가 물고 있었어요. 천조각 같은 것이었는데 아마 조폭의 바지를 뜯어낸 것 같았습니다. 걔가 범인을 제압한 것 같습니다. 뉴스 앵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철심이가 도망치던 조폭을 잡은 거였어요. 화면에서 경찰관이 철심이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심이는 꼬리를 흔들며 경찰관을 따라다녔어요. 특이하게도 이 개는 며칠 전부터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에서 용자와 철심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 철심이가 증거를 찾아낸 일들이 모두 보도됐어요. 이 용감한 개 덕분에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철심이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였어요. 1시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철심이가 여기 있어요. 데리러 오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용자는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철심이 이야기가 이미 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경찰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 철심이가 앉아 있었어요. 조금 지쳐 보였지만 꼬리를 흔들며 용자를 반겼습니다. 철심아. 용자는 철심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철심이도 용자를 할그며 기뻐했어요. 할머니, 철심이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창고에 들어가서 도망치던 범인을 잡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두철이 창고 뒤쪽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철심이가 다리를 물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 바람에 두철이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혀서 실신했고요.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로 철심이가 영웅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조직폭력배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어요. 두철은 동물학대, 불법구금, 조직폭력, 상해죄 등으로 기소될 예정이고 다른 조폭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그런데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싶어 해요. 괜찮으시면. 용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뒷문으로 나가시죠. 용자와 철심이는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철심이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우리 동네 영웅이네. 철심이 정말 대단해.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철심이를 영웅으로 대해줬어요. 그날 밤 용자는 철심이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철심아,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철심이는 꼬리를 흔들며 용자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철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재판에서 두철은 동물학대, 불법구금, 조직폭력, 상해죄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각각 중형을 받았어요. 피고인 두철은 무력한 동물을 괴롭히고 납치한 후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를 들으며 용자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철심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신문, 인터넷까지 모든 곳에서 영웅견 철심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용자의 분식집에는 연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철심이 보러 왔어요. 와, 진짜 철심이네.
텔레비전에서 본 그게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용자는 점차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이 철심이를 좋아해 주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철심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가오는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철심아, 안녕. 아이들이 다가오면 철심이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놀아주었습니다. 예전에 무서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철심이가 많이 달라졌네요, 할머니.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을 완전히 믿는 것 같아요. 시장 상인들도 철심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 철심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시장의 영웅이지. 철심이 덕분에 시장이 유명해졌어. 실제로 철심이 때문에 시장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용자의 분식집은 물론 다른 가게들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구청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구청에서 철심이 동상을 세우고 싶다고 하네요. 동상요? 네, 시장 입구에 철심이 동상을 세워서 영웅적인 행동을 기념하고 싶다고 해요. 용자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큰 일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할머니, 철심이는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동상 꼭 세워야 해요. 철심이 덕분에 시장이 살아났잖아요. 결국 용자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일이었거든요. 2달 후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철심이의 동상이 세워진 거예요.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철심이 동상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동상의 철심이는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눈빛은 용감하고 자세는 늠름했습니다. 마치 시장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같았어요. 동상 하단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버린 개였지만 개는 사람을 지켰다. 이 문구를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철심이의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제막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구청장, 시장 상인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까지요. 철심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구청장의 축사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철심이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철심이는 자신의 동상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심아, 저게 너야. 용자가 말하자 철심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요. 제막식이 끝난 후 용자는 철심이와 함께 동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철심아,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니? 철심이는 용자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동상보다는 용자가 더 중요하다는 듯이요.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니? 넌 사람을 무서워했고 나도 누구든 믿지 못했어. 용자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 가게 앞에서 떨고 있던 철심이를 처음 본 순간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우리 둘 다 많이 달라졌지? 정말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용자는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철심이도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여겼습니다.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철심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지. 철심이는 용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나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졌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매일 아침 용자와 철심이는 동상 앞을 지나서 가게로 갔습니다.
동상을 보는 사람들이 철심이를 알아보고 반겨주었어요. 와, 진짜 철심이다. 영웅견이네. 사진 찍어도 돼요? 철심이는 이제 완전한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용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둘은 동상 앞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철심이는 자신의 동상을 지키는 것처럼 그 주변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용자는 동상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정의를 외치지. 넌 몸으로 했구나, 우리 철심이. 철심이는 용자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화로운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용자와 철심이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람들도 믿고 세상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존재가 만나서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동상의 철심이는 오늘도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철심이는 용자와 함께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와 개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늘 사랑이 있었습니다. 철심이와 용자 할머니가 그랬듯이 말이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동반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나요?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감동 이야기도 들려주세요.